안녕하세요. 애플에서 지금 안 써놨네 제가. 애플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로 있고요. 자세한 건 말씀 못 드리고 그냥 유저들의 이벤트 데이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는 오픈 소스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커리어 패스 관련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앞에 연사님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좀 쪼달리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예, 저는 개발자 측면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시작을 하면요, 저는 이제 12년 차가 됐고요. 버클리를 졸업하고 그리고 스타트업 쉐어디스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예전에 좀 유명했었는데 이렇게 공유 버튼이 있어가지고 누르면은 트위터에도 공유가 되고 뭐 페이스북에도 공유되고 거기에서 일을 했었는데 일을 하다가 이제 제 친구들이 회사 창업하자 그래서 이제 거기로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요. 에즈네이티브라는 곳에서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회사는 이제 월마트에 팔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스타트업의 스코어데이터라는 곳에서 일을 했어요. 스코어데이터는 이제 CEO님이 좀 엄청나게 부자분이시라 혹시 뭐 떨어지는 게 있을까 하고서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 개발자로 일을 했었고요. 거기서 이제 아키텍처 관련해서 일을 했었고 그 전에는 이제 제가 데이터 엔지니어도 일을 했었고 이제 쉐어디스에서 제가 5년 있었거든요. 5년 있었는데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디벨로퍼에서 시작을 해서 그때 마침 막 하둡이라는 게 빅데이터가 되게 인기가 있었거든요. 야후에서 만들어서.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주말에 몰래 공부를 하다가 마침 또 이제 쉐어디스에서 빅데이터 하시는 분이 나가셨어요. 그래서 매니저한테 가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빅데이터 엔지니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즈네이티브에서 한 3년 정도 일을 했고 스코어데이터에서는 이제 1년 정도 일을 했는데 펀딩이 잘 안 돼서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박스라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 클라우드 스토리지라고 해야 되나? 드롭박스 아시죠? 드롭박스인데 약간 엔터프라이즈 관련해서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파일을 저장하는 곳에 시큐리티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것보다는 뭔가 이제 온 프로미스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시큐리티를 잘 하는 곳에 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스가 그 니치 마켓을 공략을 해서 마케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데브옵스 관련을 했고요. 이제 사이트 릴라이빌리티 엔지니어가 어떤 거냐면 개발자들이 이제 막 프로덕트를 짜잖아요. 프로덕트를 짜고 나 이제 됐어. 이제 쉬핑 해야겠다 프로덕션에.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미지도 만들어야 되고 뭐 테스팅도 해야 되고 그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CI/CD도 해야 되고 이런 걸 하는 게 이제 사이트 릴라이빌리티 엔지니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이제 데브옵스도 있고 뭐 SRE도 있는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데브옵스는 뭐라 그러나 이제 젠킨스 관련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시고요. 그리고 사이트 릴라이빌리티 엔지니어는 리눅스 관련해서 약간 좀 시큐리티 쪽을 많이 해요. 그게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애플에서 데이터 오퍼레이션 엔지니어로 있는데 데이터 오퍼레이션 엔지니어는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랑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데이터 엔지니어링은 이제 코어 빅데이터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짜는 엔지니어고요. 저는 이제 여러 개의 지금 애플에 한 3,000개 파이프라인이 있거든요. 그 3,000개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잘 고장나지 않고 잘 흘러갈 수 있는지 그런 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롤이 좀 많았어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도 했었고 SRE도 했었고 데브옵스도 했었고 이제 지금은 데이터 옵스도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아키텍트 일을도 했었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부캐로 그 유튜버도 하고 있고요. 2달 됐습니다. 이제 구독자 100명 있고요. 그래서 여기 파이썬 강좌도 하고 있고요. 그 기존에는 이제 브런치에서 작가는 아니고 그냥 글 좀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했었고 저는 이제 개발자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한번 손을 들어볼게요. 개발자신 분 아까 들으셨죠? 한 번만 더 들어보시겠어요? 거의 다 개발자시구나. 그리고 3년차 이하. 3년차 이하. 오케이. 그리고 10년차 플러스 마이너스. 많이 계시네. 10년차 분들은 여기 있으실 필요가 없는데 여기 계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실리콘밸리에서는 꽤 유명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이제 테크 스펙을 짜는데 오픈 소스를 하지 못하면은 이력서에 쓸 게 없어요. 어디 회사에 가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픈 소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오픈 소스를 너무 간과를 했다가 과소평가를 했다가 크게 물린 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픈 소스가 어떤 게 있는지 분야별로 해볼게요. 웹 부분에는 이제 많이 쓰죠. 요새 이제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노드 많이 쓰고 리액트도 많이 쓰고요. 앵귤러는 약간 좀 하향 추세고 요새. 그리고 뷰도 요새 좀 많이 쓰는데요. 그쪽에서 많이 쓰시고 익스프레스 JS도 많이 쓰고 이제 레일도 좀 많이 갔어요. 레일도 많이 가고 라라벨은 이제 PHP라서 이제 메타 페이스북 아시죠? 페이스북에서 많이 쓰고요. 그리고 장고는 어디 가든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장고는 많이 쓰고 이제 자바 엔지니어들은 이제 스프링 많이 쓰고요. 그리고 플라스크는 간단한 프로그램 만들 때 많이 쓰고요. 그리고 jQuery나 이제 엠버, 뭐 백본 이런 거는 약간 시대가 갔는데 그래도 많이 쓰더라고요. 조그만 회사들이나 아니면 좀 오래된 회사들 가면은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뭐 웹 서비스 분야에서 이제 엔진엑스가 거의 대부분 쓰죠. 한국은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톰캣 쓰는 데는 없고요. 거의 다 엔진엑스 쓰고 있고요. 그리고 DB 측면에서는 이제 마리아DB가 오픈 소스니까 마리아DB 많이 쓰고 포스트그레스 많이 쓰고요. 마이스QL은 예전에는 많이 썼었는데 비싸서 안 써요 요새. 대부분이 다 마리아DB나 이제 포스트그레스 아니면 망고DB 이런 쪽으로 가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쪽은 거의 뭐 스파크가 점령을 했죠. 데이터브릭이 이제 만든 스파크가 점령을 했는데 여기서 예전에 이제 하둡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둡이 대세였어요. 근데 하둡은 약간 파일 시스템이고 IO가 좀 IO 센트릭이다 보니까 좀 더 빨리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버클리 졸업생이 스파크라는 걸 만들었는데 똑같아요. 똑같은데 단지 스파크는 메모리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앞에 맵 리듀스 하셨죠. 맵 리듀스 같이 매퍼하고 리듀서를 사용해서 어떻게 빨리 이제 빅데이터를 처리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건데 대부분의 회사들 똑같은 스펙 씁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기존 회사에서 나는 스파크를 썼다. 기존 회사 내가 카산드라를 썼다. 뭐 하이브를 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픈 소스를 꼭 배우셔야 되고 일을 하실 때는 최대한 오픈 소스를 배우는 쪽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대부분이 아파치 라이센스로 갖고 있고 아파치 파운데이션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이제 하둡도 배우셔야 되고 빅데이터를 하시면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둡, 뭐 스파크 그리고 플링크도 한때 떴었는데 요새는 좀 가라앉는 추세이고요. 카산드라는 어디에 가든지 많이 쓰고요. 애플이 카산드라는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어플로우는 오케스트레이터. 그러니까 여러 개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돌아가는데 그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떤 스케줄에 맞춰서 시작을 하느냐, 런치를 하느냐. 그럴 때 많이 쓰고 그리고 요새 좀 뜨는 게 템포럴도 많이 떠요. 한국은 모르겠는데 템포럴이라고 그 우버에서 만든 서비스거든요. 그 템포럴이 우버에서 이제 페이먼트 시스템을 할 때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이벤트가 들어오면 그걸 빨리 처리해야겠다. 빨리 처리하는데 100% 컴플리트하게 처리해야겠다. 그래서 템포럴을 개발을 했고요. 템포럴을 그래서 그 다음에 오픈 소스로 그 팀이 우버가 망하지 않았지만 뭐 우버에서 나와서 템포럴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픈 소스에 돼가지고 회사들에서 많이 쓰거든요. 템포럴 많이 쓰고 그리고 카프카는 뭐 무조건 쓰죠. 카프카나 뭐 RabbitMQ나 뭐 이런 거 많이 쓰죠. 카프카는 이제 실시간 파이프라인으로 뭐 이벤트 관리해서 모든 걸 다 카프카에 집어넣죠. 그런 다음에 그 뒷부분에서 빅데이터 테크놀로지가 많이 뽑아서 이렇게 가공을 하죠. 그런 걸 하고 드루이드나 프레스토나 하이브나 이런 거는
아날리틱스 팀들이 많이 써요. 이제 데이터가 가공이 됐으면은 그거를 빨리 쿼리를 할 수 있게 만든 게 이런 서비스거든요. 하이브는 좀 느려요. 그래서 하이브도 이제 가는 추세고요, 지금. 그리고 에브로하고 파케나 아이스버그는 그 파일 포맷 형식이에요. 파일 포맷 형식이고 대세는 이제 파케나 그리고 아이스버그 많이 쓰죠. 한국은 잘 모르겠는데 이거 두 개를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현재는. 그리고 데브옵스나 SRE 부분 쪽은 대세가 이제 다커죠. 모든 걸 다 컨테이너화해서 프로덕션에다가 바로 shipping을 하겠다는 건데 이제 다커를 많이 쓰고 이미지를 그 다커를 쓰는 이유가 일단 개발할 때도 다커를 많이 쓰고요. 그 이유는 이제 모든 랩탑이나 그 모든 개발자의 랩탑들이 버전이 달라요. 가끔 가다가 이제 맥을 쓰시는 경우도 대부분이 실리콘밸리 다 맥을 쓰는데요. 맥도 이제 버전이 다르잖아요. 맥 OS가.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 버전도 다 틀려요. 그래서 개발하는데 항상 에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버추얼 머신을 많이 썼었는데 이제는 다 다커로 바뀌는 추세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는 이제 다커들 이미지를 다 만들어서 이제 프로덕션에서 넣는데 그 어마어마한 리소스들이 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미지로 만들어서 그 CPU하고 메모리를 최대한 최적화시키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쿠버네티스가 나왔습니다. 쿠버네티스하고 다커는 웬만하면 아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앤서블이나 퍼펙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덕션 인바이러먼트에서 항상 똑같이 뭔가를 세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툴이거든요. 그런 것도 아시면 좋고, 뭐 젠킨스는 다 아실 것 같아요. 개발자들은 이제 CI/CD 파이프라인이니까 많이 쓰고요. 그리고 패커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만드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개발자가 그냥 리눅스 그 AWS를 쓰는데 이미지를 막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AWS에서 계속 그 이미지에서 테크 스택을 계속 깐 거죠. 그러다가 그 개발자가 나가니까 그 이미지에는 뭐가 들었는지 아무것도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테라폼에서 해시코프에서 만든 건데 패커는 이제 그런 이미지를 만들 때 코드를 짜서 어떤 걸 인스톨해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패커를 가끔씩 많이 쓰고요. 그리고 볼트 같은 경우는 이제 패스워드 매니지먼트죠. 그 조그만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패스워드가 항상 스태틱하잖아요. 그 몇 개월이고 막 계속 똑같은데 그게 시큐리티 vulnerability라고 해서 데브옵스나 SRE 쪽에서는 상당히 싫어요. 그래서 해시코프에서 만든 볼트를 요새는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볼트는 별거 아니고 그냥 클라우드 안에 시크릿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크릿들이 여러 클라우드, 여러 노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망가지더라도 항상 리던던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볼트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테라폼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테라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AWS나 GCP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 같은 거 리소스를 코드화 시킨 거예요. Infrastructure as Code라고 하는데 데브옵스에서 대부분이 이제 테라폼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플루미라는 것도 얼마 전에 나왔는데 테라폼이랑 똑같은 그 코드가 Infrastructure as Code인데 파이썬 버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파이썬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플루미로 갑니다. 테라폼 대신.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이제 레디스 같은 경우도 많이 쓰는 경우도 있고요. 플루엔디 같은 경우는 로그 쉬퍼예요. 그러니까 로그 쉬퍼가 뭐냐면 그 프론엔드가 있고 백엔드가 있잖아요. 백엔드에서 그런 로그를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유저들이 어떤 웹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했을 때나 모바일 앱을 사용했을 때 그런 이벤트를 다 서버로 보내거든요. 그 서버를 보낼 때 그 서버 안에 쉬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커스터마이즈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오픈 소스인데 이거는 이제 에이전트를 깔아놓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S3에도 업로드가 되고 카프카에도 업로드가 되고 여러 가지로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플루엔트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벌즈 아이 뷰죠. 유즈 케이스인데 하나씩만 넣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일단 프론트엔드 쪽은 리액트를 쓴다고 하고 이게 웹 어플리케이션이죠. 웹 어플리케이션이고 여기가 이제 백엔드예요.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고 장고나 뭐 스프링이나 뭐 플라스크 같은 거 이런 여러 개의 서버에다가 저장이 돼서 이벤트를 받고요. 아니면은 그 프론트엔드에서 리퀘스트를 하는 거를 리스폰스로 하겠죠. 그 다음에 그 안에 플루엔트가 에이전트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에이전트가 계속 돌아가고 있고 그 에이전트가 로그를 shipping을 하죠. 클라우드로 shipping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오프라인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 오프라인 데이터에서는 오케스트레이터인 에어플로우나 뭐 아즈카반이나 여러 가지 오케스트레이터가 있는데 그 오케스트레이터가 오프라인 데이터를 매니징을 해요. 그리고 그 전에 가끔가다 이제 카프카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카프카는 이제 이벤트가 막 흘러가는 나오는 도중에 그거를 이제 큐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큐에다가 집어넣고 이게 리던던시가 있기 때문에 이벤트가 없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카프카를 되게 많이 써요. 그리고 이게 리얼타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카프카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데이터를 스파크를 사용해서 막 돌리는 거죠. 맵리듀스를 해서 그런 식으로 막 돌린 다음에 이제 아날리틱스 엔지니어가 프레스토나 드루이드로 그 SQL을 막 돌리는 거죠. 어쩔 때는 포스트그레스에다가 넣죠. 포스트그레스에 이렇게 애그리게이션 한 데이터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그레스에다가 넣고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 쪽. 머신러닝 쪽은 이제 텐서플로우 많이 쓰죠. 텐서플로우, 뭐 사이클런, 뭐 파이토르치 많이 쓰는데 거기서 이제 오프라인 데이터를 여기서 막 트레이닝을 할 거 아니에요. 트레이닝을 해서 모델을 만들게 되면 모델 서버에다가 그 모델 파일을 보내게 되고 그 모델 파일은 서버에서 리퀘스트를 받아서 그 리스폰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이 웹 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다 오픈 소스입니다. 오픈 소스를 사용할 때 장점은 일단 코스트 이펙티브하죠. 무료니까요. 무료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코드가 짜져 있기 때문에 프랙션 오브 디벨롭먼트만 하면 돼요. 조금만 플러그인을 하게 되면은 사용할 수가 있고요. 노 락인 피리어드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 기술을 사용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시큐리티나 트랜스페런시 그 이유는 우리가 코드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easy integration 그리고 ready to use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테스트 드리븐 코드를 짜기 때문에 퀄리티가 높고요. 그리고 PR을 항상 해야지 그 코드를 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리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코드의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이력서에 쓸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오픈소스를 항상 쓰시게 되면은 그걸 이력서에 쓰게 되면 그 다른 회사에서 똑같은 오픈소스를 사용했을 때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오픈소스를 꼭 사용하시고요. 유의할 점은 이게 발런티어 워크이기 때문에 중간에 끊어질 일이 많아요. 끊어질 일이 많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중간에 악성 코드를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조심을 하시고 세 번째로는 가끔 가다가 코드는 만들어 놓고 다큐멘테이션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걸 꼭 사용은 해야겠고 그럴 때 이제 difficult of use가 되고요. 히든 코스트라고 만약에 우리가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싶은데 그 뽑은 엔지니어가 이걸 모른다,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이럴 경우에 이제 세팅업 코스트랑
인스톨레이션, 그리고 트레이닝 피, 그리고 메인터넌스 피가 들게 되죠. 제 경우에는 이제 2년 차 때 2년 하다 보니까 내가 뭘 좀 알겠다 이런 식으로 돼서 오픈 소스를 안 쓰고 제가 다 스크래치해서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회사에 누를 끼친 적이 있는데요. 그때 2년 동안 비즈니스 로직만 짜다 보니까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초급 개발자들한테 약간 오점인데 그런 오만함이 자리 잡아서 오픈 소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쓴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좀 말아먹은 적이 있는데 그럴 때 그렇고 2년 차니까 뭐 테스트도 잘 모르겠죠. 그래서 테스트가 불가능한 난잡한 코드도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CS 펀더멘털과 이제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는 배웠지만 그게 정말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정말 거리가 먼 코드를 만들었었고 더 큰 문제는 새로운 신입을 뽑았는데 제 코드를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리 만들었다고 치더라도 그건 이력서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만든 솔루션이 정말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유명세를 끼치지 않는 이상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두 번째 실패 사례는요. 오픈소스를 안 쓰고 저희가 사서 썼어요. 어떤 회사에서. 사서 썼는데 그 이유가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사서 쓰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긴 거죠. 처음에는 메인터넌스 코스트가 작았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크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벤트도 작고 그거를 돌려야 하는 리소스도 별로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그리고 유저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벤트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그럴 경우에 메인터넌스 코스트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아웃소스를 했으니까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나오면은 그 테크놀로지를 쓰고 싶은데 지금 아웃소스된 컴퍼니의 솔루션이 업데이트가 안 돼 있다면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트레이닝 코스트가 좀 있었어요. 그 아웃소스를 하게 되면 그 아웃소싱한 컴퍼니의 솔루션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트레이닝 코스트가 엄청나게 셌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퍼포먼스 튜닝을 하고 싶었는데도 퍼포먼스 튜닝은 코드에서밖에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나중에 망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썼어도 나중에 이력에 도움이 안 됐었어요. 그럼 오픈소스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일단 제 경험으로는 저는 이제 유데미를 가장 많이 사용을 했고요. 유데미가 가끔 가다가 이제 싸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초반엔 대부분의 경우에는 막 200불, 300불 이런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거나 뭐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은 이게 9불이 되거나 뭐 20불이 되거나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 저는 많이 삽니다. 많이 사고 그리고 현재 유데미에서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라고 해서 1년치 등록을 하면 200불인가 300불에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는 모든 소스를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로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아니면 그게 없으면 이제 유튜브로 시작을 하고 거기에 이제 또 플로럴 사이트라는 웹사이트 있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사용을 해서 일단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를 봐요. 그걸 제일 처음에 보고요. 무조건 영어로 공부하세요. 한국어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 이유가 이제 모든 테크놀로지는 영어로 됐기 때문에 한글로 공부하시면은 가끔 가다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익숙해졌다 싶으면 보통 오레일레에서 책을 사요. 책을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요. 그래서 이걸 내 걸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스택 오버플로우를 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보통 글을 쓰고요. 글을 쓰거나 아니면은 팀원들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내가 자세히 모르면은 글을 쓰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남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항상 글을 쓰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일단 초급 개발자시면은 여기 roadmap.sh라고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롤별로 몇 가지 이렇게 로드맵을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어떤 기술을 써야 된다, 뭐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테크 트리를 만들어 놨어요. 이거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연봉 같은 거 궁금하시다, 미국에. 그러면 이제 levels.fi 들어가셔서 여기서 이제 구글이랑 페이스북,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펀 기업들 알아보시거나 스타트업도 있어요. 스타트업도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셔서 자기가 지원하는 직군이 연봉이 얼마나 받느냐 이런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레벨도 있어요. 레벨별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은 요새 levels.fi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살아남는 방법, 실리콘밸리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여러 가지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제가 생긴 문제가 저는 하나만 해서 평생 동안 먹고 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근데 테크놀로지는 계속 변해요. 특히 실리콘밸리에서는 2, 3년에 한 번씩 변할 때도 있고 5년에 한 번씩 변할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프레임을 많이 쓰잖아요. 요새는 대세가 뭐 리액트도 그렇고 앵귤러도 그렇고 뭐 스파크도 그렇고 하둡도 그런데 일단 백엔드 쪽은 트렌드가 많이 안 변하는데 프론트엔드 쪽은 트렌드가 확 바뀌어요. 확 바뀌게 되면 내가 아무리 10년 동안 프론트엔드를 했어도 프레임이 바뀌게 되면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새로 시작할 때 그 프레시 그래듀에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새로 졸업한 애들이랑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 가지를 하면서 내가 살아남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한 가지만 파지 말고요. 그리고 코드를 짜실 때나 아니면 회사에 있을 때 항상 벌즈 아이 뷰라고 해서 약간 줌아웃을 하세요. 그러니까 줌아웃, 줌인이라는 게 줌인은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뒤로 물러나셔서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전체적인 걸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다른 팀에 오픈 시 낳게 되면 TO가 나게 되면 그쪽에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지 내가 다음에 뭘 해야 할지 계획도 세울 수가 있어요. 하나만 팔게 되면은 그 하나의 옵티마이제이션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앞에도 말했다시피 옵티마이제이션 해서 이게 컴퍼니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법은 줌아웃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로직을 코딩하는 것보다는 그 회사에서만 배울 수 있는 기술을 배우세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프론트엔드 하다 보면 여기 있는 포지션을 저기다 바꾸고 아니면 여기 이벤트를 다른 이벤트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는 혼자서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회사에서만 배울 수 있는 테크놀로지에서 일을 하게 자신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시거나 아니면 지원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로 가시거나 그래야지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하는 일인데 저밖에 안 해요, 팀에서. 저는 매니저하고 디렉터한테 매 분기마다 시작하기 전에 물어봐요. 다음 분기에는 뭘 할 거냐? 다음 분기에는 우리 팀이 뭘 해야 되냐? 그런 걸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디렉터나 매니저가 항상 물어봐요. 너는 왜 이런 걸 물어보냐? 엔지니어 주제에. 근데 이런 거를 물어봄으로 해서 내가 다음에 뭘 해야 될지 계획을 쌓게 되고 프로모션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물어보면은 매니저는 약간 좀 초급이잖아요, 보통. 근데 디렉터 입장에서는 이 엔지니어가 회사에 대해서 뭔가 기여를 하고 액티브하구나, 프로액티브하게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임프레션도 주기 때문에 항상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회사면은 CEO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CEO가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해서 나쁘게 보진 않아요. 항상 좋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얘기했다시피 하나에 뛰어난 S급보다 3, 4가지 하는 B급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하나에 출중한 S급이라고 생각 안 하고 여러 개를 작동산일을 잘하는 B급 엔지니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그리고 보통 이제 개발자들 얘기하다 보면은 실리콘밸리 개발자들이 이제 유튜브에 많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이제 운이 좋다 그러는데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터뷰를 많이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회사에서 TO가 있는데 엔지니어를 계속 못 뽑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인터뷰 바가 자동으로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애플도 그런 경우가 많고 항상 준비가 돼서 계속 지원을 하다 보면은 브랜드 있는 회사에 들어가시고 싶으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두 번 해서 자기가 자존심 아프고 뭐 그럴 경우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한 50번은 넘게 떨어졌거든요. 인터뷰를 애플뿐만 아니라 뭐 구글도 하고 뭐 메타도 하고 그랬는데 50번 넘게 떨어졌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계속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지원을 하신다면은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특이한 거 있잖아요. 자신이랑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제가 느낀 거는 남들은 당신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쑥스럽고 뭐 쪽팔리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시면은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다 미국에서 오셨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질문할 시간 있으면은 뭐든 물어보세요. 뭐든 물어보시고 하나씩 뭔가를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항상 물어보시고 가져가세요. 저희가 여러분들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도 저희를 이제 한 1년 있으면 기억 못 할 거고. 그러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항상 질문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느낀 거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 팀에도 뭐 MIT 다닌 친구도 있고 뭐 앞에 연사님도 뭐 서울대 다니시고 뭐 박사 다니신 분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오래 가는 경우도 있지만 오래 못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꾸준히 계속 열심히 하면은 정말 그 사람들이 강한 놈으로 인정받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질문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애플 관련 것만 빼고요. CS 펀더멘털을 본 적은 인터뷰 볼 때 말고는 없고요. 오픈소스를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거기 보통 아파치 파운데이션에서 나오는 오픈소스는 튜토리얼이 있어요. 튜토리얼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만 확실히 아시면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고치면 돼요. 뭐 내가 코드를 안 짰는데 100%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 생각엔 한 30에서 50%만 아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업을 할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개를 보는 거고 엔지니어만 해서는 뭐라 그래야 되나? 한계가 있어요. 그 연봉 같은 경우도 이제 초반에는 대단하잖아요. 한국에서 보면 실리콘밸리 연봉 하면은 막 3억에서 뭐 5억 이러는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러나 한 10억 정도 되면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연봉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을 벌기 위해서 뭐 스타트업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연사님들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돈이 모이는 데가 실리콘밸리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많이 돈이 모이는 곳이 실리콘밸리고 제가 알기로는 70%의 돈이
벤처 캐피탈에 돈이 모이는 곳이 실리콘밸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모이는 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스타트업 쪽에서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브랜드 있는 회사를 들어가야지, 한 번은 들어가야지 VC들이 좋게 보더라고요. 아니면은 너는 왜 안 들어가냐고 할 말이 없어요. 예. 그 한국에서도 네카라쿠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한 군데만 들어가시고 이력서 한 줄만 남기시면은 나중에 투자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7, 80%는 스텝 오버플로에 있고요. 제가 직면했던 문제는 대부분 다른 사람도 직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텝 오버플로우 보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이제 보통 에러가 나잖아요. 에러가 나면은 거기 코드 라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코드 라인에 대해서 들어가서 보세요. 오픈소스 본다고 해서 뭐 누가 너는 왜 오픈소스를 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보시고 이게 잘못했다 그러면은 PR을 하세요. 보통 PR 하면은 컨플런스에 뜨잖아요. PR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간단한 이제 프론트엔드 쪽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하셔서 고치셔도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이 고치게 되면은 이게 버전업이 되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버전업이 됐을 때 내가 고친 부분이 그대로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대로 없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버전업이 됐을 때 내 문제가 해결된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죠. 일단 미국을 가면은 가족이 우선이에요. 가족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하고 가족이랑 행복하게 지내면은 저는 그게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초반에는 저도 이렇게 금전적인 문제가 많았는데 이제 10년 차에서 이제 15년 차, 20년 차 되면은 금전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예. 웬만한 여기 임원들보다 더 많이 벌어요. 예. 저는 12년 차밖에 안 되는데 점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면서 컴패리즌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있죠. 일단 제일 처음에 실리콘밸리로 가게 되면 이제 베이에리아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지도가 보시면 이제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베이에리아 그러는데 베이에리아에서 가장 큰 한국 그룹이 있어요. K그룹이라고 해서 초반에는 개발자들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네트워크도 많이 쌓는데요. 나중에 되다 보면 이제 팀원들끼리 많이 끌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뭐 앞에 연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에 매니저가 저 다른 회사로 갔는데 그 매니저가 나를 좋게 봤었으면은 당연히 끌어오죠. 끌어오면서 돈도 많이 올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자기가 일했던 사람이랑 네트워킹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동네가 너무 작아요. 솔직히 실리콘밸리도 너무 작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시게 되면은 한 다리 건너서 다 알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킹 하는 데는 약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많아요. 인도 사람들도 많고 중국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항상 네트워킹을 하시다 보면은 하나 건너서는 다 아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예. 그리고 링크드인에 보시면은 1촌, 2촌 다 뜨잖아요. 예. 일단 퍼포먼스 리뷰를 많이 보고요. 인큐베이터에 있는 거는 사용을 안 합니다. 웬만하면. 그러니까 인큐베이터에 있는 거는 아직 그 성능이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약간 멀리 하고요. 이게 어느 정도 매치얼 되면은 성숙한 단계에 들게 되면 그때 되면 그 리뷰한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서 보시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보통 그런 경우가 많고 그리고 오픈 소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회사에서는 시큐리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애플도 항상 얘기하지만 시큐리티가 탑이라 그러는데 시큐리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게 오픈 소스가 성숙이 됐어도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하독 같은 경우는 이제 캐러버스가 다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지원을 안 하면은 시큐리티에 홀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많고요. 일단 저는 인큐베이터는 안 보고 컴패리즌 많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피치를 하고 디렉터나 매니저가 오케이 사인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